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저는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능한 남편,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명망 있는 시댁, 그리고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패션, 대기업, 태양그룹의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자리까지 저는 그 완벽한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금요일 오후,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저는 연말 마지막 분기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 유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야? 급한 일이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비서에게 발표를 계속하라는 눈짓을 보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다급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서둘러? 서연아, 침착하게 들어. 내 남편, 강지훈 씨, 제주도로 출장 간 거 아니야. 심장이 쿵 하고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침에도 전화와서 막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니라니까, 서연아. 유나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항공사에서 일하거든. 방금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 강지훈 씨,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캘리포니아행 비행기 수속 밟고 있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는데? 시댁 식구들 전부,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 부부까지, 또 배가 아주 많이 부른 젊은 여자랑 같이 있어. 다들 무척 다정해 보여. 시어머니는 그 여자 배를 쓰다듬고 계셨어. 유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임신한 여자, 그리고 시댁 식구 모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가 여전히 침착하고 전문적인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메일로 상세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저는 감정을 한치도 드러내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제 지시에 따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저는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차는 혼잡한 서울의 도로를 질주했지만 제 세상은 두려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지난 10년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저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했고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분들은 제게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의 일을 도맡아 지훈 씨와 함께 회사를 성장시켰고 그가 아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늘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다른 여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수속 카운터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제 시댁 식구들이 화기애애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제가 끌어안고 잠들던 남편 지훈 씨는 젊고 아름다운 만삭의 배를 한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항상 제 손을 잡고 건강 잘 챙기라던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다정하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시아버지는 시누이 가족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 한때는 제가 받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사랑과 애정, 그리고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소리내어 웃으며 그의 어깨에 애교스럽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광경은 저를 분노하게 하거나 눈물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혀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온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건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서 온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완벽한 연극을 꾸몄고 저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염원하던 장손을 저의 고통과 기만 위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휴가를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가가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얼굴과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기에 충분히 선명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야 저는 등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사랑, 믿음, 존중. 모든 것이 바로 이 공항에서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공항문을 나서 차가운 밤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제의 이서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다른 이서연이 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와 제 아버지의 것을 모두 되찾아올 이서연으로 저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빌라촌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곳입니다. 넓은 집은 이제 낯설 만큼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백합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더는 평온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비웃는 듯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거실에 걸린 대형 웨딩 사진부터 현관 앞에 나란히 놓인 지훈 씨의 실내화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잔인한 거짓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설치해 주신 견고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간의 귀금속과 함께 집문서, 토지문서, 계약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유언장과 태양그룹의 제 지분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늘 제게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무언가 예감하셨기에 모든 것을 이토록 세심하게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룹의 지분 대부분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지훈 씨는 이사회에 한자리를 차지할 정도의 미미한 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제게 주는 결혼 선물이자 평생 저를 지켜줄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중요 서류를 꺼내 가죽 서류 가방에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한 사람은 아버지의 생전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남성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아, 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셨는지 남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잘 듣고 있다. 이혼 소송 준비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남편 강지훈 씨가 태양그룹의 공금을 횡령하고 재무 비리를 저지른 것 같아요. 조사와 증거 수집을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 변호사님은 분명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그는 저와 지훈 씨의 시작을 지켜봤고 심지어 저희 결혼식의 법적 증인이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둘이 오해한 건 아니고? 오해 같은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몇 단계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고 곧 아이도 태어나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속이고 그 여자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낳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공항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남 변호사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구나. 알겠다. 우선 진정하렴. 모든 건 내가 처리하마. 일단 그들이 네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을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된다. 평소처럼 행동하렴. 미국 현지에서 증거를 수집해줄 전문가에게는 내가 연락해두마. 재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니? 그가 부사장 직위를 이용해서 유령 계약서나 자선 기금을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의 이름을 딴 미래의 빚, 자선 기금이요. 최근 3년간의 모든 기금 거래 내역서가 필요해요. 알겠다. 바로 처리하지. 넌 대주주이자 설립자의 딸이다. 그런 정보를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어. 서연아, 건강 잘 챙기고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나와 내 아버지의 충직한 동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최고 관리자 계정 접근 권한을 이용해 저는 지난 3년간의 지훈 씨와 관련된 모든 이메일 데이터, 업무 대화 기록, 관련 파일들을 비밀리에 백업했습니다. 회사와 집의 CCTV 시스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훈 씨가 몰래 전화를 받던 모습들, 의심스러운 이유로 외출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제 손에 차곡차곡 저장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빌라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제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은은하게 타올랐지만 더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에 찬 불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연극, 시작은 그들이 했지만 끝은 바로 내가 쓸 것이다. 그리고 맹세컨대 그 결말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다. 나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월요일 아침, 저는 남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얼굴의 피로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따뜻한 국화차를 타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겠지만 강해져야 한다. 네가 말한 자선기금의 재무 보고서를 대략 훑어봤다. 최근 3년간 청년 인재 지원 및 해외 유학 장학금 명목으로 거액이 지출되었더구나. 그리고 수령인은 모두 김민지라는 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 아니, 김민지. 그 이름에 심장이 찔린 듯 아팠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아름답지만 어딘가 도전적인 얼굴의 젊은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 여자일 거예요. 남 변호사님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번에 말했던 사람에게 연락해뒀다. 이름은 최 실장인데 해외 거주 한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주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사립탐정이야. 그가 사건을 맡기로 했고 이미 일을 시작했다. 곧 정보가 들어올 거다.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과 이틀 후 남 변호사님을 통해 최 실장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압축 파일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간결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떨며 사진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호화로운 빌라 사진이었고 그 앞에는 흰색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언젠가 꿈의 차라고 말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지훈 씨와 김민지가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신혼집을 꾸미는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지는 지훈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의 손은 그녀의 배 위에 다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빌라 뒷마당에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민지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새언니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고 저는 그저 외부인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김민지를 부축하며 공원을 산책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이따금 멈춰 서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보고서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주택 임대 계약서, 차량 구매 계약서, 그리고 고급 국제 산부인과 병원의 산전 검사 등록 서류까지 찾아냈습니다. 모든 서류는 지훈 씨와 김민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최 실장은 지훈 씨가 김민지에게 처음으로 돈을 보낸 거래 내역을 추적해냈습니다. 그 시작은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고 갓 시작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3분의 1에 걸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태양그룹의 일을 힘겹게 처리하며 밤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애태울 때 제 남편은 밖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시부모님을 굳건한 버팀목이라 믿고 정성껏 봉양할 때 그들은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제가 낳지 않은 손주를 기쁘게 맞이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안부는 결국 서투른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물은 사치고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이미 차갑고 날카로운 다른 감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이었습니다. 증거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이것들은 이 결혼을 끝낼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저 인간들의 잔인함을 매일같이 제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들은 제 10년의 청춘과 믿음, 사랑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제 아버지에게 빚진 것까지 모두 되찾아올 것입니다. 며칠 후 제가 일에 몰두하며 잠시 모든 것을 잊으려 애쓰고 있을 때 책상이 휴대폰에 시어머니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그녀의 환한 얼굴을 보자 목구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평정을 되찾고 심호흡을 한 뒤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어머님이랑 식구들 모두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고 말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공기가 맑고 참 좋구나. 우리 딸 혼자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네. 저는 완벽하게 연기하며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네, 요즘 연말이라 일이 좀 많아서요. 어머님, 그래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얘야, 일이 중요한 건 맞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단다. 너희도 결혼한 지 10년인데 이제 슬슬 아이 생각도 해야지. 나랑 아버님은 손주 안아볼 날만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하자. 너도 일 정리하고 여기로 한번 놀러 오렴. 휴식도 취하고 분위기도 바꿔보고. 여기 의술도 좋으니 혹시 아니 좋은 소식이 있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씁쓸하게 소리내어 웃고 싶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상대로 연기하는 걸까요? 그녀는 제가 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는 손주는 지금 그녀가 있는 바로 그 집에서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저를 재촉하는 것은 결국 곧 태어날 손주의 등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밑밥 깔기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간절해요. 어머님, 아직 저희에게 인연이 닿지 않나 봐요. 이번 일만 끝나면 다시 제대로 검사받아 볼게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미소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냐, 아범이다. 지훈이가 출장 가서 고생이 많지. 너도 집에서 몸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님, 저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또 하나의 뻔뻔한 거짓말. 출장이라니. 그들의 가족은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죄를 덮고 저의 감정과 신뢰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달콤한 말과 가식적인 관심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통화가 끝나자 제 입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에 붐비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지난 10년 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독이고 사랑하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는 저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 이제 볼 만큼 봤습니다. 이제 제가 막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막을 내리기 전에 저는 이 연극의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에 대한 혐오감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비수가 제 심장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벼려졌기에 더욱 날카롭고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그날 아침 남 변호사님은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앉아라. 지금부터 보게 될 것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변호사님은 서류철을 열어 미래의 빚 자선 기금의 상세 지출 내역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강지우는 김민지라는 여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 몇 억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 원이 지난 3년간 잘게 쪼개져 송금되었다. 수십억 원. 저는 누군가 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 자선기금은 가난하지만 학업에 열의가 있는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지역에 지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아버지의 심혈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사위, 강지훈이 감히 그것을 자기 애인을 위한 현금 인출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피와 땀, 후원자들의 돈, 책을 사고 학교를 짓는데 쓰여야 할 돈으로 그 여자에게 좋은 집과 비싼 차를 사주었습니다. 개자식, 저는 이를 갈며 처음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남 변호사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진정하거라.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냉정한 머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제 쪽으로 다른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지훈의 비서가 내 사무실로 이걸 보냈다고 하더구나. 연말 회계감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급히 서명해달라고 한번 보렴. 저는 서류를 들어보았습니다. 표지에는 회계감사 거래 확인서라는 정중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의 회사 투자 및 거래 사항을 확인하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조항들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매년 제가 해오던 일상적인 서류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남 변호사님은 마지막 장을 넘겨
부록에 있는 아주 작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부속 합의서 제7호 HDCNS 익숙하지 않니?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저를 위해 작성해 주신 주식 위임 및 양도 계약서의 계약 번호였습니다. 그 작은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 서명인은 그룹의 구조 조정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본인이 소유한 태양그룹 주식의 20%를 강지훈 이사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태양그룹 전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탐냈던 것입니다. 그는 제 신뢰와 업무 습관을 이용해 저를 속여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문서에 서명하게 하려는 아주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만약 제가 경계하지 않고 평소처럼 훑어보고 서명했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겁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악랄한 음모로구나. 남 변호사님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은 네가 속이기 쉬운 어린애라고 생각한 거야. 모든 걸 계산해뒀겠지. 이 20%의 지분을 얻은 후에 자신이 가진 지분과 매수해둔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합치면 너를 이 사회에서 몰아낼 충분한 힘을 갖게 될 테니까. 저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덫을 놓고 싶다고. 좋아. 그 덫을 내 무덤으로 만들어주지. 저는 고개를 들어 남 변호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상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의 계획을 역이용하겠어요.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게요. 서연아, 무슨 소리냐. 미쳤어. 여기에 서명하면 모든 걸 잃는 거야.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명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똑같은 형식의 다른 계약서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용은 정반대로요. 그가 말장난을 하고 싶다면 저도 같이 놀아주죠. 그가 저를 속이려 한다면 저도 그를 속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신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놈이 될 테니까요. 제 눈 속의 결의를 본 남 변호사님은 놀라움에서 이해로 그리고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방식대로 하렴. 그 늙은 여우가 이제 덫에 걸릴 때가 됐지.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마케팅 본부장으로 연말의 모든 캠페인을 순조롭게 지휘했습니다. 밤에는 남 변호사님과 그의 팀과 함께 재무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을 분석하며 강지훈이 빼돌린 검은 돈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업무 압박감의 배신감, 그리고 복수 계획의 긴장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위경련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은은한 통증이었지만 점차 쥐어짜는 듯한 격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일 거라 자위하며 대충 약 몇 알을 먹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 제가 전 경영진 앞에서 새해 계획을 발표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큰 공을 들인 해외 시장 개발 전략 부분을 설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배를 관통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비서의 다급한 외침과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코끝에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하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유나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유나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 나 괜찮아. 목이 바싹 말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바로 그때
인자해 보이는 나이든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유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환자분과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쉬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 둘만 남게 되자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저는 소화기내과 과장 박인철입니다. 검사와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이요? 위험한 건가요, 선생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박인철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의뢰했지만 내시경 영상과 제 경험으로 볼 때 위암 초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년 전 아버님인 이광진 회장님의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분도 제 환자셨지요. 위암. 5년 전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고 갑작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싸우기 위해 가장 건강하고 냉철해야 할 바로 이 시점에 하늘은 제게 이런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강하고 꿋꿋했지만 생명의 연약함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 큰 충격인 건 알지만 지금의 의학은 5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완치율이 매우 높아요. 가능한 한 빨리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남은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살은 따사로웠으며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를 해친 자들이 여전히 저 밖에서 활보하고 있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충격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이유를,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마지막 기한을 주었습니다. 저는 박인철 과장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이미 굳건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2주만 시간을 더 주시겠어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딱 2주만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 망설였지만 제 눈에 서린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2주. 하지만 그 후에는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미루면 안 돼요. 당신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네, 약속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대담하고 더 긴박한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주뿐이었습니다. 저의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경주이자 제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생사를 건도박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유나가 사과를 깎아주며 제 건강을 소홀히 했다고 잔소리하는 것을 애써 태연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2주간 펼쳐질 생사를 건 도박의 수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맡 탁자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지훈 씨에게서 걸려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최대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쇠약한 미소를 띤 채 통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표정 뒤에 얼마나 교활한 계산과 위선이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은 뭐래? 심각한 거야. 그는 지극한 관심이 담긴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볍게 기침을 몇 번 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병약한 환자를 연기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그냥 요즘 너무 무리해서 저혈압이 온 거래. 며칠 쉬면 괜찮아진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저는 그가 제 종양에 대해 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의 동정은 제게 필요 없는 것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제 계획을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건강하고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바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가식적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지.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건강만 하겠어. 내가 멀리 있어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하네. 그 달콤한 말을 들으니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가 정말 미안했다면 지금쯤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여자와 그들의 아이를 돌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 마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오간 후 그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야. 지금 피곤한 건 알지만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내 비서가 보낸 서류 봤어? 이쪽 파트너들이 너무 재촉해서 말이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 큰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이건 우리 회사와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해. 드디어 여우가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피곤한 척했습니다. 서류 본 것 같긴 한데 어제부터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어지러워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 퇴원하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아. 여보, 지금은 글자만 봐도 눈이 빙빙 돌아. 저는 지훈 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초조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곤한 거 알아. 그래도 조금만 힘내서 봐주면 안 될까? 마지막 장에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조항들은 내가 다 꼼꼼히 봤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노력해줘. 응,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예전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혐오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에 제 자리는 분명 없을 테니까요. 한번 볼게. 저는 약간 토라진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이렇게 아픈데 회사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자기는 나 사랑하지도 않지.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지. 지훈 씨는 서둘러 저를 달랬습니다. 아니면 어머님께 전화해서 며칠만 너 좀 돌봐달라고 할까? 감히 자기 어머니를 언급하다니 정말 완벽한 콤비 플레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유나가 여기 같이 있어주기로 했어. 어머님 멀리서 오시면 힘드시니까 그냥 쉬시게 해. 몇 마디 의미 없는 당부 끝에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마자 제 입가의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연극을 억지로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가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초조해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초조할수록 그는 더 쉽게 실수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을 시작하자 유나는 거의 저희 집으로 이사 오다시피 했습니다. 친구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제 정신 상태를 염려했습니다. 창백하고 지쳐있지만 눈빛만은 항상 무언가 계획하는 듯한 저를 보며 유나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제 옆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난 널 지지해. 하지만 너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해. 나한테는 남 변호사님이 있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님은 법적인 부분만 도와줄 수 있잖아. 다른 건
모든 게 밝혀졌을 때 강씨 집안이 언론을 이용해서 널 비방하고 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 생각은 안 해봤어? 그들은 돈도 있고 인맥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유나의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지키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이 싸움의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선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유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사촌 오빠 중에 박진우라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있어. 아주 유능하고 정의감 넘치고 특히 위선적인 인간들을 싫어해. 그 오빠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한번 만나볼래?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놓치고 있던 조각이었습니다. 만남은 조용한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기자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눈빛이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미사여구나 감정 없이 오직 사실만을 간결하게 설명하자 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스캔들이 아니라 대규모 경제, 범죄 사건입니다. 자선 기금 횡령, 자산 해외 도피를 위한 유령 회사 설립, 이 죄목들이면 당신 남편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충분한 증거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엔 제가 가진 증거의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강지훈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과 그의 해외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결전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동시에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발빼날 그 어떤 길도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박 기자는 USB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사건을 앞둔 기자의 흥미가 번뜩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죠.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유나를 통해 계속 연락 주십시오. 박 기자의 도움을 얻게 되니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즉 유서 깊고 근본 있는 가문이라는 명성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옛 인맥을 통해 남 변호사님은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오미숙이라는 여성과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더 나은 집안의 여자인 시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버렸습니다. 아이는 결국 유산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미숙 씨는 낡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미숙 씨가 사는 낡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성은 머리가 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태준 씨의 며느리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손으로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나쁜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 또한 그 집안에 속은 사람입니다. 저는 단지 저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어머님을 위한 정의를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아마 제 눈 속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따금 손을 들어 뺨을 타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누렇게 변한 편지 뭉치와 흑백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내게 남긴 전부라오. 영원한 사랑의 맹세,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 결국 남은 건 배신과 고통뿐이었지. 그녀는 그것들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요.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수십 년의 희생도 헛되지 않을 테니. 저는 그녀의 유품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연애 편지를 손에 쥔 채 저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무기를 얻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수십 년간 써온 위선의 가면까지 모두 벗겨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박인철 과장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초기 진단과 같이 위선암 초기라는 결과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공황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울 정도로 명확한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4일, 그날 밤 저는 유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빌라의 고요한 거실에 앉아 저는 유나에게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은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분명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을 거야. 유나는 결과지를 움켜쥐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 개자식이고 회사고 다 버려.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떨리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수술할 거야. 의사 선생님하고 약속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 유나는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왜 지금이 아닌데? 너 지금 내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거야. 알아? 알기 때문에. 저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수술대에 누울 수 없는 거야. 유나야, 태양그룹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심장이야. 그걸 파렴치한 놈, 나를 속이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자선기금까지 횡령해서 애인을 먹여 살린 놈 손에 넘겨줄 수는 없어.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강지훈은 내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인이 돼. 그는 그 돈으로 회사를 계속 좌지우지하려 들겠지. 그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눈을 감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유산이 그런 놈에게 더럽혀지게 두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제 말 속의 결연함에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제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증오의 불꽃이 아니라 책임감과 수호의 불꽃이었습니다. 나한테는 2주밖에 없어. 저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2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강지훈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를 속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내 지분을 지켜내야 해. 그러고 나서야 마음 편히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어. 결과가 어떻든 나는 딸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니까. 알겠어?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친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을 알지만 이 도박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명과 아버지의 유산을 건 생사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인자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태양그룹을,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낼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이 생사를 건 도박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태양그룹의 심장,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지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이 그것을 차지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그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합법적인 남편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한 수가, 그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 변호사님과 함께 비밀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아버지의 옛 친구 소유인 교회의 한 리조트였습니다. 초대된 손님은 단 3명이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아버지를 따랐던 공장장 박 부장님, 청렴하고 신중하기로 유명한 재무팀장 김 팀장님, 그리고 충직하고 강직한 물류 담당 윤 이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주주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들이었고 제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세 분이 들어섰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제가 건강 문제로 불렀을 거라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자리에 앉히고 직접 차를 따른 후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세 분을 모신 것은 태양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찍힌 강지훈과 그의 내연녀 사진, 자선기금에서 인출된 수십억 원의 거래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주식 20%를 양도하는 부록이 담긴 위조된 회계감사, 확인서까지. 이것들을 보자 세 분의 표정은 걱정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했습니다. 가장 성격이 급한 박 부장님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개자식. 회장님께서 그놈을 그렇게 믿고 가장 아끼는 딸까지 주셨는데 감히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해? 단 하루도 태양그룹에 발붙이게 해선 안 돼. 김 팀장님은 더 침착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수법이 너무 정교하고 악랄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 분명해요. 서연 양이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태양그룹은 벌써 주인이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강지훈은 이 음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곧 치료를 위해 한동안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이 위험에 처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주 위험한 부탁일 수 있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세 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분 한 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태양그룹 지분 중 30%를 세 분께서 임시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남 변호사님의 감독하에 법적으로 명확한 신탁계약 형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제 지분이 더 이상 강지훈의 목표가 되지 않을 겁니다. Now.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룹의 핵심 권력이 아버지께 가장 충성스러웠던 분들의 손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세 분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분을 받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위험이 따르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남 변호사님이 나서서 신탁계약의 법적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양측 모두에게 모든 것이 투명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가장 과묵했던 윤 이사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이광진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태양그룹은
당신의 목숨이고 서연이는 당신의 심장이라고. 지금 그분의 목숨과 심장이 모두 위협받고 있어.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팔짱만 끼고 지켜볼 이유가 없지. 박 부장님과 김 팀장님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맞겠네.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게. 우리가 여기 있는 한 강지훈 그놈은 태양그룹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못할 걸세.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 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신탁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결되었습니다. 모든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손에 쥐었을 때 마음속에 거대한 짐이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첫 번째이자 가장 견고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다음 단계, 즉 덫을 놓고 큰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에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그룹을 지킬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자 저는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짜 파산 연극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속의 병, 계속되는 불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제 얼굴에 피로와 퀭한 기색을 자연스럽게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점점 말라가는 몸을 가리기 위해 짙은 색의 헐렁한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회사에 갈 때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눈과 먼 곳을 응시하는 시선으로 걸었습니다. 언제나 활기 넘치던 여성 경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무거운 짐에 짓눌린 한 여자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무심코 몇 마디를 흘리면 충분했습니다. 말이 많기로 유명한 오랜 파트너 몇몇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는 유럽으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에 문제가 생겨 회사 자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슬픈 표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양그룹이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은 제게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저는 김 팀장님의 감독하에 재무팀에 지시하여 몇몇 소규모 공급업체에 대한 중요하지 않은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물론 김 팀장님이 그들을 따로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태양그룹의 자금이 바닥났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방은 빌라 매각이었습니다. 저는 시내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해 저희 부부의 빌라를 시세보다 거의 30%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주 안에 급히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고급 빌라가 헐값에 급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은 즉시 부유층과 부동산 뉴스 사이트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두가 고 이광진 회장의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재산까지 팔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근무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몇몇은 벌써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들은 고소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폭풍의 중심에서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미끼는 곳곳에 뿌려졌고 그물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물고기가 스스로 뛰어들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위통은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빌라 매각 소식이 퍼진 지 불과 사흘 만에 한밤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벨이 한참 울리게 둔 뒤 졸리고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연아, 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집을 판다니, 그것도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너 제정신이야.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회사가 정말 어려운 거니? 저는 준비해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럽 계약이 취소되고 파트너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은행은 빚 독촉을 한다는 이야기를 흐느끼며 간헐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거대했던 그룹이 붕괴 직전에 놓인 비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미숙한 경영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흐느낌 사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훈 씨는 멀리 출장가 있고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어머님, 이제 집이라도 팔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위약금도 못 물어요. 아마 파산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말이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 빌라, 태양그룹, 그것들은 그들 가족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무한한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파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훈이한테 말할 테니 그 애가 당장 돌아가야 해. 회사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쉬웠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무지가 저의 가장 좋은 동맹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약 1시간 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훈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역시 걱정과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아. 저는 계속해서 힘없고 무능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됐어. 그만 울어.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지만 애써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절대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집 절대 팔지 말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 알았어? 내가 당장 돌아갈게. 비행기 표 예매했어. 모레 아침에 집에 도착할 거야. 모든 건 내가 돌아가서 해결할 테니 넌 그냥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기만 해. 정말이야? 저는 희망과 감사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올 거야. 그럼 널 도우러 가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미끼를 문 것을 넘어 낚싯바늘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귀국길은 그의 부귀영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서 와, 내 사랑하는 남편. 당신을 위해 아주 멋진 사망 선고서를 준비해뒀어. 이틀 후 쌀쌀한 늦가을 아침 강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일부러 회색빛의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피로와 다크서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훈 씨가 입국장을 걸어 나올 때 그는 긴 비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구세주라도 된 듯한 우월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연민과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꼴이 이게 뭐야? 그는 캐리어를 끌고 다가와 인사 대신 책망의 말을 던졌습니다.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저는 고개를 숙여 죄지은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 씨는 계속해서 회사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꾸며낸 가짜 손실액, 제가 비참하게 묘사한 산더미 같은 어려움들. 지훈 씨는 들을수록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훈계하듯 제 실수를 분석하고 자신을 치켜 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봐, 내가 몇 주 없으니까 바로 이 난리가 나잖아.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소파에 재킷을 던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봐. 빚은 얼마나 되고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있는 거야. 바로 이때가 제가 결정적인 미끼를 던질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 변호사님이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봤어. 한 사모펀드에서 우리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큰돈을 빌려주기로 했어. 하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담보 자산이 필요하고 책임자는 부사장인 당신이 되어야 한대. 지훈 씨는 서류철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 서류철은 남 변호사님이 그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일부러 집어넣은 수십 페이지의 복잡한 조항들과 어려운 금융용어들로 매우 전문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채 구조 조정, 보증 약정, 자산담보 계약. 지훈 씨는 큰 제목들을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그는 대출에 관한 그럴듯한 조항들이 담긴 앞부분만 훑어볼 뿐 맨 끝에 첨부된 부록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데? 그가 물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서류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재산, 이 빌라와 차, 그리고 예금 계좌까지 모두 대출 담보로 잡아야 한대.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의 선의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이 빚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한대. 최악의 경우 당신이 담보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들의 빚을 우선적으로 갚겠다는 내용이야.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하더라고.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탐욕과 과도한 자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거액 대출금, 태양그룹을 구원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할 기회만 보였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회사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이 담보 자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보기에 나약하고 무능한 아내인 제가 감히 무슨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아. 그는 몇 분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구할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재산 따위는 나중에 몇 배로 다시 벌면 그만이야. 펜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만년필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가 망설임 없이 계약서, 합의서, 각서의 모든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서류들은 사실상 그의 미래에 대한 사망 선고서였습니다. 그의 서명은 그의 어리석음과 끝없는 탐욕을 증명하듯 힘차고 명료했습니다. 그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거의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덫이 닫혔습니다. 좋아. 그는 만족스럽게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푹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서류철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서명으로 아직 온기가 남은 종이를 쥔 제 손, 등골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통행증에 서명했다고 믿으며 자신의 인생을 묻어버릴 선고서에 직접 서명한 것입니다. 강지훈이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입원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생사를 건 도박의 마지막 10일. 저는 남 변호사님, 박 기자님, 그리고 아버지의 충직한 동료들과 함께
모든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결전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유나가 아침 일찍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곧 내려놓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유나야, 만약 내가 잘못되면 미래의 빚 기금을 좀 부탁해. 다시는 나쁜 데 이용되지 않도록. 그런 소리 하지 마. 유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나무랐습니다. 너 괜찮을 거야. 수술은 분명 성공할 거고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어. 하지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문자 하나만 대신 보내줘. 저는 유나에게 남 변호사님의 번호를 알려주고 내용은 시작해요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동 침대가 저를 수술실로 향할 때 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마지막까지 연기하기 위해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내, 자기야. 밖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치료에만 전념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눈빛으로 네,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길게요. 수술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며 저와 바깥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눈부신 수술실 조명이 눈을 찔렀고 마취약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안개 속으로 가라앉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밖에서는 끔찍한 폭풍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 시각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 변호사님은 유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어 두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대기 중인 법무팀에게 소장을 제출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박 기자에게 기사를 터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정의와 언론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는 두꺼운 이혼 소송 서류가 제출되었고 이와 함께 강지훈을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및 간통죄로 고소하는 형사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진과 영상, 은행거래, 내역, 그리고 강지훈이 방금 서명한 부채 구조조정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첨부되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지훈 씨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 아버지의 집무실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조정과 경영권 장악을 발표할 임시 이사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근엄한 표정의 수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 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이서연 씨의 고소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사할 사항이 있어 당신을 소환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지훈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부사장, 불륜 및 수십억 공금 횡령 혐의로 피소. 기사에는 그와 내연녀 그리고 가족들이 캘리포니아에 함께 있는 선명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그의 해외 자산 도피, 경로, 유령 회사,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배신까지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닥쳐왔고 그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자산은 수사를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지훈 씨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황이 그의 눈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소리 지르며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미친 듯이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덫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항상 무시했던 아내가 놓은 완벽한 덫이었다는 것을. 그 시각, 저는 수술대 위에서 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밖의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밖에서는 저를 배신한 자들의 세상이 불바다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이번에는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공기 중에 춤추는 작은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옥신거렸지만 정신은 이상할 만큼 맑고 가벼웠습니다. 유나는 침대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자고 있었고 그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인철 과장님이 인자한 미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니터의 수치들을 확인하고는 저를 보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인한 아가씨, 축하해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주변 림프절도 모두 깨끗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제 자신의 생명을 되찾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일으킨 폭풍은 강씨 집안을 휩쓸고 지나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매일같이 숨기지 않는 통쾌한 목소리로 제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있잖아, 서연아. 강지훈 그놈 구속 수사받고 있대. 경찰서에서 짐승처럼 소리 질렀다는데 소용없었지. 남 변호사님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한대. 시부모는 아들 구하려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 총동원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한대. 이 사건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잖아.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어떤 바보가 끼어들겠어.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이 등을 돌리는 무력감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유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안 재산, 예금부터 집, 땅, 주식까지 몽땅 동결됐대. 궁전 갔던 그 집도 압류 딱지 붙었고 시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친정으로 도망갔다는데 듣자 하니 그쪽 시댁에서도 연루될까봐 이혼하라고 압박한대. 정말 복음같이 누리다가 어려워지니 제일 먼저 도망가는 인간들이라니까. 붕괴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명성과 부를 항상 자랑하던 한 가문이 이제는 비난과 경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준 씨는 오미숙 씨가 저에게 건넨 연애 편지와 함께 자신의 과거 배신 행각이 폭로된 기사를 읽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위선과 잔인함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병원 앞들의 나무가 잎을 떨구기 시작했고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겠지만 제 인생에는 봄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었습니다. 수술 한 달 후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지훈의 비참한 몰골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나는 제게 하얀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주고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벼운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휠체어를 타지 않고 유나와 남 변호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느리지만 굳건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큰 병을 겪고도
풍파에 꿋꿋이 맞서는 연약한 제 모습은 법원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의 카메라에 즉시 포착되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든 채 평온한 눈빛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퀭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이글거렸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 속 증오는 거의 불타오를 듯했습니다. 옆에 선 법정 경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 변호사님은 당당한 태도와 단호한 목소리로 논점과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지훈 씨와 김민지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사진들, 정교하게 이동된 자금 흐름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 씨의 선명한 서명이 담긴 부채 구조 조정 계약서를 띄웠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지훈 씨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제가 놓은 덫이며 자신은 속았다고 반박하려 했었지만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류들 앞에서 그의 모든 말은 공허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변호사는 아마 그의 가족이 급하게 구한 듯한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질투를 느껴 남편을 모함하기 위해 이를 꾸몄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즉시 남 변호사님에 의해 논파되었습니다. 재판장님, 남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의뢰인 이서연 씨는 어머니가 되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남편과 시댁 전체의 기만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최근 생사를 오가는 위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녀의 존경하는 아버지를 앗아간 바로 그 병입니다. 그녀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그녀의 남편인 피고 강지호는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이 잔인함을 대체 어떤 말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모든 동정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어깨를 살짝 떨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는 저의 초기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분쟁 재산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동결되며 공동명의의 빌라와 자산은 제가 임시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제가 남 변호사님, 유나와 함께 법정을 나설 때 지훈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재질을 뿌리치고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쳤습니다. 이서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나쁜 년. 네가 이긴 것 같아. 두고 보라고. 그의 분노, 그의 추악한 민낯은 수백 개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비참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분노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를 완전히 끝장내는 마지막 칼날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한국을 휩쓰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공범자들에게도 업보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내연녀 김민지의 소식은 탐정 최 실장을 통해 남 변호사님께 꾸준히 업데이트되었고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숫자 보고서를 읽듯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강지훈이 구속되고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김민지가 출산을 기다리며 입원해 있던 고급 국제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여왕처럼 대접받으며 호화롭게 아이를 낳으려던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액의 병원비가 미납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지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병원은 시어머니와 김민지에게
퇴원을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 혼란과 스트레스 속에서 김민지는 조산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허약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한 후 그들은 즉시 두 사람에게 퇴원 수속을 밟고 아이를 더 저렴한 공립병원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실장은 생생한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평생을 비단 옷 입고 살아온 시어머니가 이제는 갓 출산하여 쇠약해진 아들의 내연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그들은 호화로운 병원을 초라하게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혼란과 피로 그리고 굴욕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그들은 임대한 빌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노파와 젊은 여자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결국 곰팡내와 소음이 끊이지 않는 복잡한 지역의 값싼 모텔에 둥지를 틀어야 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은 끝나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돈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은밀히 존재하던 갈등은 이제 폭발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모든 죄를 김민지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너 같은 불효우 때문이야. 최 실장은 그들의 격렬한 말다툼을 녹음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꼬드기지 않았더라면, 내 그 배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집이 이 꼴이 났겠어? 이제 꼴 좋다. 지훈이는 감옥에 가고 재산은 다 날아갔어. 네가 걔 인생을 다 망쳐놨다고. 출산 후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진 김민지 역시 더 이상 순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말 한 번 잘하시네요. 왜 어머님 아들이 탐욕스럽고 멍청한 건 탓하지 않으세요? 그이가 아내를 속이고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제 탓이에요? 그이가 저한테 돈 대주고 어머님 식구들 전부 여기 와서 호강할 때는 왜 아무 말 안 하셨는데요?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저랑 이 아이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복도 없는 분이시네요. 그들은 서로를 저주하고 모욕하며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부터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까지 모든 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민지의 인생 역전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미숙아와 암담한 미래라는 잔혹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 돈,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얻으려 했던 장손까지. 이제 그 아이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최 실장의 보고서를 읽고 그들이 허름한 모텔방에서 지내는 사진을 보면서도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함께 폭풍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첫 변론기일로부터 6개월 후 강지훈의 형사재판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술과 항암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지고 몸은 여위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습니다. 저는 충직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 태양그룹의 업무에 점차 복귀했고 언론의 폭풍이 지나간 회사를 차근차근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선고일, 저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유나와 함께 TV 뉴스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명백한 죄목들로 법원은 강지훈에게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저와 강지훈의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 중 저와 태양그룹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재산은 제게 귀속되었습니다. 강지훈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TV 화면 속 지훈 씨는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미친 듯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나간 눈으로 영혼 없는 허수아비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호송차로 이끌고 나갈 때
시아버지 강태준 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뚫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었습니다. 지훈아, 아들아. 그는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혼란과 절망 속에서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마치 저를 보듯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외쳤습니다. 이서연, 이제 만족하냐? 네가 이긴 것 같지? 그 재산을 얻기 위해 네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 강지훈 그놈도 그저 졸에 불과했다고. TV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나가 황급히 TV를 껐습니다. 저 늙은이 말 듣지 마.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는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진단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언급한 걸까요? 희미한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그 기간 동안 지훈 씨가 지극히 효심 깊은 사위로 행동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항상 직접 한약을 다리고 유명한 한의사에게서 알아왔다며 아버지의 기력을 보충할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정성에 그저 감사하고 감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지훈 씨가 끓여준 연자육탕을 드시고 복통을 더 심하게 호소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묻자 지훈 씨는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지훈 씨와 회사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그저 노파심에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디테일들이 이제 하나로 꿰어 맞춰지며 끔찍한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설마 아버지의 죽음이 병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다면? 설마 누군가의 손이 개입했다면? 그리고 그자가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사위였다면? 추웠습니다. 배신을 알았을 때나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소름 끼치는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지훈의 죄는 단순한 기만과 재산 탈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유나야, 남 변호사님께 전화 좀 해줘. 당장 여기로 와달라고. 긴급한 일이라고. 저의 전쟁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더 끔찍한 막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에 흉터가 옅어지고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돋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예전처럼 길고 윤기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개성 있는 단발머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저 자신을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었고 정기 검진 결과 건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인철 과장님은 제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강렬한 삶의 의지가 병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요. 강지훈이 수감된 후 저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병마와 사악한 음모에 맞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낸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 이야기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권위 있는 토크쇼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저는 고통이나 증오에 대해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삶과 자존감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사랑 앞에서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용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차분한 모습, 논리적인 말, 그리고 초인적인 의지력은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 스캔들의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인함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성은 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을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되찾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여성 창업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은 자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심리상담가, 경영, 컨설턴트 팀을 꾸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들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출범식 날 저는 무대에 서서 아래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여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것. 하지만 바쁜 업무와 사회활동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 변호사님이 조용히 진행하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물질적인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진료 기록에는 말기암 환자의 일반적인 경과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가져왔던 보약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결코 가라앉지 않는 은밀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할 것이며 제 인생 또한 결코 마지막 장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간 쉼없이 일한 후 저는 제 자신에게 진정한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주 좋아하셨던 도시 파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공기를 마시며 제 영혼에 진정한 평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꿀처럼 노란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저는 센 강변을 따라 걷다가 골목 한쪽에 자리 잡은 낡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시간의 향기가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제가 르네상스 예술에 관한 낡은 책을 넘기고 있을 때 옆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로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익숙하고 강직하며 지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서연이, 이서연 맞니? 정우성 선배? 저도 모르게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아버지가 무척 아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수했던 한 학년 선배 정우성이었습니다. 그는 건축학과의 수재였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자마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간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우리는 둘 다 기뻤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성 선배는 이제 파리에서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예전과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감과 존중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강했구나, 서연아. 이광진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널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슬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동양 약초에 관한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책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책장을 넘기다가 저는 안쪽에 깊숙이 끼워져 있던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종이에는 몇 가지 한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효능에 대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아버지는 낯선 두 가지 약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셨습니다. 그 옆에는 큰 물음표와 함께 급하게 쓴 듯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보약, 민 원장에게 다시 물어볼 것.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 원장님은 아버지의 한의사 친구였습니다. 이 두 약초는 따로 있을 때는 해가 없지만 어딘가에서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두 약초가 지훈 씨가 자주 끓여오던 연자육탕의 한 성분과 결합되고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 점막을 서서히 파괴하고 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며 양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선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요. 우성 선배는 쪽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읽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민 원장님이라는 분 어디 계시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 변호사님이라면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아, 우성 선배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 유럽 제약업계에 친구들이 좀 있어. 이 약초 조합의 독성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센 강위로 지는 노을 아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돌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제 곁에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인생에 더 밝고 희망찬 새로운 장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